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요. 스트레스 원인에는 좌절, 목표가 지연되거나 차단되는 것 같은가요? 과잉 부담,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걸 요구받는 거, 그 다음 갈등,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 물리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생활의 변화요. 생활은 익숙하던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부정적 사건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제한된 시간이 많다. 이거 생활의 변화와 관계없는 오답이에요. 자, 갈등이요. 갈등은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갈등이 생겨요. 하나 가지고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 동기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면 이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자, 그래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뒷글자 두 개를 따서 정적 유의성이라고 하고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 첫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따서 부적 유의성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 결과는 그 결과에 접근하고 싶은 거고요. 부정적 결과는 당연히 그 결과를 회피하고 싶죠. 그래서 접근 회피 가능성, 접근 회피 갈등이 바로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를 같이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접근 회피 갈등입니다. 자, 접근 회피 갈등의 사례요. 지방 근무를 해주면 승진을 줍니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죠. 접근하고 싶은 결과, 긍정적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대신 지방 생활을 합니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죠. 자, 회피하고 싶은 결과죠. 부정적 결과입니다. 직무와 조직에 관련된 스트레스의 원인이요. 자, 먼저 5단 먼저 볼게요. A 유형 행동은요. 이건 원인이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A 유형 행동은 오답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직무 관련한 스트레스 원인, 과제의 특성,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산업의 문화, 조직 문화와 풍토, 역할 과다 혹은 과소, 역할 과소에는 반복이나 단조로움이나 지루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거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은 둘 다 원인이기는 하지만 둘 다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갈등은 두 가지가 있어야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모호성은 말 그대로 목표가 명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은 서로 다르다. 요 점 한 가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동화 시대가 돌아야 한 오늘날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루함입니다. 특히 역할 과소, 지루함, 반복, 단조로움 이런 것들이 자동화 시대인 오늘날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원인일 수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역할 갈등이요. 갈등은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생깁니다.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갈등이 생깁니다. 요구 A와 요구 B가 같이 있어야 모순이 발생하고 그래야 역할 갈등이 생깁니다. 혹은 요구와 가치관이 다를 때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개인의 가치관이 서로 다를 때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으로서의 나는 노점상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경찰관으로서의 나는 그 사람을 단속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직무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하는 역할 갈등입니다. 자, 또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가 서로 다를 때도 역할 갈등입니다. 직업에서는 야근을 하라고 하고요. 집에서는 일찍 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할 갈등이고요.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주로 구조적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생기고요. 비공식적 조직, 예를 들어서 친목회에서는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합니다. 조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의 차이가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할 갈등이고요. 역할 담당자가 자신의 지위,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준 사람, 시킨 사람이 나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서로 상충됐다. 이것도 바로 역할 갈등입니다.
개인에게 요구하는 두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의 요구 A, 요구 B가 서로 다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할 갈등입니다. 자, 역할 갈등에 해당되지 않는 거요. 역할 갈등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 역할 갈등이 아니고, 역할 모호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입니다. 역할 갈등의 유형이요. 개인 내 갈등이 있고요. 개인 간 갈등이 있고요. 송신자 간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 내 갈등은 개인 혼자 하는 거니까 결국 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이니까 역할은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직무에서 수행받는 요구와 자신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하는 갈등이요. 바로 개인 내 갈등에 해당되고요. 개인 간 갈등은 사람이 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역할도 두 개입니다.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역할 A와 직업 이외에서 요구하는 것, 개인의 역할 B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과 직장 간의 갈등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겠죠. 송신자 간 갈등은요, 사장님은 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라고 요구하고요. 송신자 A는요. 거꾸로 부하들은요,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송신자 B는 자발적으로, 송신자 A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끼어서 하는 갈등, 그게 바로 송신자 간 갈등입니다. 팀장의 스트레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 직무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변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B 성격 유형, 두 번째 통제 소재, 세 번째 사회적 지원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거 객관식의 표적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아닌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겠죠, 당연히. 자, 아닌 거요. 역할 모호성,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직무, 이거는요,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이거를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조절 변이는 아닙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다 오답에 해당돼요. 자, 이 세 개 중에 두 가지는 개인 속성에 해당합니다. 즉 A, B 성격 유형과 통제 소재, 요 두 가지는요, 개인 속성에 해당합니다. 자기 스스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머지 세 번째 거 바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원, 이거는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외부에서 바깥에서 쳐들어온 외부 변인입니다. 외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속성 아니에요. 사회적 지원 개인 속성 아닙니다. 자, A형 성격 유형, B형 성격 유형이요. 완전히 반대니까 우리 A형 하나만 잘 기억하면 B형은 다 반대라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스트레스에 관해서 우리 혈액형은 B형 남자가 나쁜 남자라고 하죠. 자, 스트레스는요, A형 유형이 나쁜 겁니다. A형 유형이 스트레스에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A 유형이 더 많은 부정과 투사 기제를 사용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A 유형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죠. 자, 관상동맥성 심장병, 이거 병 이름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시간의 절박감, 시간에 쫓긴다는 뜻이고요. 경쟁적 성취욕, 반대 의견 강력히 대처합니다. 시간의 절박감, 경쟁적 성취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일을 성취하려고 하죠. 책임감을 피한다, 이건 오답이에요. 이런 분들이 책임감을 피할 리가 없습니다. 일의 과정을 즐기지는 못하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 B형 유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경쟁심이나 적대감이 없다. A형에 어울리지 않고요. 만성적이지 않습니다. A형은 만성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B형이 만성적인 상태입니다. B유형의 사람들이 A유형 성격보다 더 성취 욕구와 포부 수준이 높다. 아닙니다. A 유형이 성취 욕구도 높고요. 포부 수준도 더 높습니다. 스트레스 조절 변인 통제 소재입니다. 여기서 통제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소재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적 통제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내부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외적 통제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외부적으로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 일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스트레스에 뛰어나고 강하죠. 외적 통제자들은요, 주요 사건들이 결국 외부에서 결정돼 자기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즉 스트레스에 약해요. 물론 내적 통제자들도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안 된다. 통제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당연히 대처 노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회적 지원이요. 이거는 사실 외부에서 나한테 주는 위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의 출처를 약화시키죠. 하지만 위로받았다고 해서 스트레스의 출처로부터 야기된 권태감, 직무불감족, 불만족 자체를 감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입니다. 스트레스의 반응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응 단계의 순서를 적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단계에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응 단계의 순서와 개수는 다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소진입니다. 소진이란 말 대신 탈진이란 말 쓰고요. 경고 대신 경보나 경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아무튼 경고, 저항, 소진 요 세 단어 꼭 순서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역수와 도슨의 직무수행 능력, 역유자형 가설입니다. U자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유자는 이렇게 생긴 거죠. 자, X축이 스트레스의 크기고요. Y축이 업무 수행 능력이에요. 역유자형이니까 업무 수행 능력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점, 시점 이후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요. 이번엔 1점, 10점 이후에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면 수행 능력은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초기에 점점 쪼면 쫄수록 스트레스는 점점 높여서 쪼면 쫄수록 업무 수행 능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피크를 지나고 나면요. 이번엔 스트레스를 더 주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도 스트레스를 너무 하나도 안 줘도 업무 수행 능력은 떨어진다. 즉 역유자형 양상을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스트레스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이요. 목표 지향적에서 과정 중심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죠. 이 말을 뒤집은 목표 지향적 초고속 심리로 전환해야 된다. 당연한 오답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치관 전환, 균형 있는 생활, 스트레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음가짐, 취미나 오락 같은 걸 통해서 생활 장면을 전환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스트레스의 방어 기제요. 딱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합리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처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저거 쉬어서 못 먹어.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전위와 전치요. 위치를 전도시켜 버리는 겁니다. 플레이스먼트를 디스시키는 거예요. 위치를 전도시켜 버리는 겁니다. 내가 당한 걸, 자신이 당한 걸 덜 위협적인,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 같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표출시켜 버리는 겁니다.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맞은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식구들한테 트집을 잡아서 화풀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이나 전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 예방 및 대처 방법이요. 조직 수준에서 관리하는 거, 이걸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개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거, 이걸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만 집중하시면 돼요. 2차적 관리 전략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출처지향적, 스트레스가 어디에 진짜 원인이 있는지 그 출처를 뒤져보는 겁니다.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이 있고요.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반응이 더 쉬우니까 반응 먼저 볼게요. 그냥 이완 훈련이나 릴렉스 하거나 아니면 규칙적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훈련, 바이오 피드백, 이완 훈련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이에요.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은요. 실제 스트레스가 나오는 그 원인 자체를 조사해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의 지각관리 부분이고요. 작업 환경이나 생활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줄을 굉장히 길게 섰다. 그럴 경우에 대기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여기서 창구에서 보는 직원은 자기 앞에 대기표 받은 사람만 처리하면 되니까 그 뒤에 얼마나 줄 섰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진짜 출처를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릴렉스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오답을 먼저 보는 게 쉬워요. 정해진 시간을 꼭 애쓴다. 요거 당연한 형태의 오답이죠. 나머지는 다 릴렉스하는 행동입니다. 친구랑 수다를 떨든가 잠을 확 자버리든가 아니면 타협이나 양보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엽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교보문고 ES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종이책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조직 감축에 따른 스트레스요.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족해서 더욱 조직에 몰입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조직 감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안이고요. 두 번째는 공포예요. 불안감 때문에 더욱 조직 몰입이 안 되고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신뢰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로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더 낮은 직무나 더 낮은 수준으로 직무 이동하는 것도 감수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포 때문이에요. 일 중독증과 소진이요. 일 중독증의 특징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서류를 보고요. 쉬면 견딜 수가 없고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일 중독증이고요. 소진, 탈진 혹은 번아웃이요. 이것의 특징은요. 열심히 했지만 성취감보다는 이제 허탈감을 느끼고요.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소진, 탈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탈진에 대한 연구는요, 대부분 설문에 의한 양적 연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면접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요게 오답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탈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경험하는 지친 심리적 상태, 탈진 검사는 정서적 고갈, 인격 상실,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 그리고 탈진 경험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반응 변인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자루스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는 지각과 인지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고요.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어요. 1차는 사건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사건을 평가하고요. 2차는 대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3차는 다시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1차, 2차 평가를 수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3차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평가다. 이게 오답이에요. 3차는 재평가입니다. 스트레스 생리지표입니다. 스트레스 생리지표에는 17-OHCS, 부신피질 호르몬, 코티졸 이렇게 기억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류의 어려운 단어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17-OHCS라는 그런 당류 부신피질 이러이러한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생리지표로서 아주 중요하다. 스트레스 정보 전달은 자율신경계를 통한 과정과 뇌하수체를 경유하는 뇌분비계에 의한 전달 과정으로 구분한다. 부신피질 호르몬의 코티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티졸이 스트레스 통제 호르몬이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각성이 일어난다. 요런 정도, 요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이게 오답입니다. 이 오답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수와 도슨의 생산성 역유자형 가설이에요. 유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유자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생산성은 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인지적 평가 이론입니다. 스트레스 여부는요,
개인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다. 이게 바로 라자르스의 스트레스 인지적 평가 이론이고요. 홀메스의 생활 변동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LCU라고 부르는데 이게 150 이하면 아주 좋은 거고요. 300 이상일 때 대단히 심한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숫자까지 다 기억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LCU라는 게 있는데 300이 넘으면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에는 물리적인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물리적 요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온도 같은 것들에 해당되고요. 심리사회적 요인은 무슨 갈등,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성 같은 것들이 심리사회적 요인입니다. 직무나 조직 관련 스트레스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역할 모호성이죠. 즉 직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역할 모호성에 의해서 직무나 조직 관련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역할 갈등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역할 갈등이라는 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요구와 요구 A와 요구 B, 요구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주로 구조적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변인이요. AB형 성격 유형이 있고요. 통제 소재가 있고 사회적 지원이 있습니다. A형 성격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주요의 원천이고요. 스트레스에 약하다,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A유형의 사람들이 더 많은 부정과 투사, 대부분 나쁜 반응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통제 소재에는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있고요. 내적 통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면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뜻이에요. 단 내적 통제자도요, 이 통제력이 더 이상 이제 안 먹힌다, 유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조직 몰입과 스트레스요. 조직 몰입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조직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당연히 만족도도 높고요. 직무 성과도 높게 나타납니다. 조직의 의사소통에 의해 조직 만족과 직무 성과가 영향을 받고요. 이러한 도인들이 제약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때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요. 당연히 업무 수행 능력 감소하고요. 직무 불만족 생기고요. 결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기보다는 황당한 종류의 오답을 확인하는 게 더 좋아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요. 부당한 지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지 결과는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C만의 소외, 비소외적 상태입니다. 소외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비소외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겁니다. 먼저 이 비소외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몰입한 상태,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 인생에 목적이 있는 상태, 세 번째는 스스로 자유를 갖고 있어서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상태, 자유와 통제 상태,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 상태, 사회적으로 여러 관계가 잘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 네 가지가 비소외 상태고요. 이 비소외 상태의 반대가 소외 상태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비소외 상태 네 개 중에 오답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기 실현은요, 자기 몰입이 아닙니다. 자기 실현은 비소외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소외 상태는 비소외 상태의 반대말이 다 소외 상태입니다. 먼저 자기가 스스로 잘 몰입해 있는 상태, 자신의 직무에 잘 몰두할 수 있는 상태가 자기 몰입 상태라면 그 반대말 몰두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자기 소원감 상태입니다. 자기가 소원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는 상태, 목적이 없거나 목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반대죠. 이 목적이 없거나 목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무의미감 상태고요. 세 번째,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통제를 못하니까 통제를 당하죠. 그래서 통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즉 무기력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는 상태의 반대말 바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 고립감 상태입니다. 이 고립은요, 사회적 상태의 결핍이고 사회적 상태의 고립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의미의 지루함이나 단조로움, 이거는 고립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립감,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이다. 이거 오답입니다. 다시 최종 정리하면요. 자기 실현, 비소의 상태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립감은요. 사회적 고립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